남의 거 뺏어 먹을 때가 진짜 맛있다며? 그게 우리 이야기 아닐까? 박진영 노래 중에 너의 집이란 게 있어. 요새는 그게 꼭 내 노래 같아. 남의 거 아니라 내 거였으면 좋겠어. 너의 모든 게 너의 아이가 우리의 아이였을까? 지금 너의 애가 우리의 애가 될 수 있었어.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조금만 그때 용기를 냈으면 우리 지금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그가 호텔방에서 슬픈 눈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사연은 남의 떡이네요. 네. 제가 생각해도 남의 떡이 가장 맛있습니다. 떡 중에 최고죠. 오늘도 끝까지 같이 들어주실 거죠? 부탁해요. 아, 저도 먹고 싶네요. 준혁이가 연락해온 건 그 즈음이었어요. 야, 나 저녁 타임 알바 한 명 필요한데. 너 시간 있잖아. 어때? 오랜 친구 특유의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저는 잠깐 웃었어요. 내가 알바를 왜 해? 웃기고 있네.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용돈이나 벌어. 집에서 썩는 것보단 낫잖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딱 그 정도의 이유로. 레스토랑은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어요. 저녁 5시에 출근해서 11시면 끝났어요. 준혁이는 홀서빙은 제가 하고 자기는 주방이랑 전체 관리를 맡았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다리도 아팠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이 됐어요. 일하면서 눈이 마주치면 준혁이가 짧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냥 편했어요. 오래된 사람 특유의 편안함이요. 첫 달 월급날이었어요. 마감하고 나서 준혁이가 봉투를 건네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 제가 계산한 것보다 더 들어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야, 이거 잘못 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짧았어요. 그냥 받아. 다음 달도 잘 부탁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냥 받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엔 과외비 얘기가 화근이었어요. 따로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한숨을 쉬면서 요즘 애 과외비가 너무 올랐다고 혼잣말처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달 말에 준혁이가 봉투를 또 하나 내밀더라고요. 이건 뭐야? 그랬더니 과외비.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손이 먼저 나갔어요. 받으면서 알았어요. 이게 그냥 친구 사이의 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어느 날 마감이 끝나고 홀에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제가 앞치마를 두르려는데 끈이 엉켜서 혼자 낑낑대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뒤에서 다가오더니 말없이 끈을 잡아당겨 묶어줬어요. 손이 잠깐 허리께에 닿았다가 떠났어요. 저는 앞을 보고 서 있었어요. 고맙다. 한마디 하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달아올랐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가 묶어준 앞치마 끈인데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홀 정리를 마치고 나니 10시가 채 안 됐어요.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쓸면서 준혁이한테 먼저 간다고 하려는데 주방 쪽에서 버터 녹는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마감 후에 맡는 냄새치고는 이상했지요. 저는 주방 문을 열었답니다. 준혁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팬 앞에 서 있었어요. 버터가 노릇하게 녹으면서 마늘 향이 퍼지고 있었고 옆조리대에는 가게트 몇 조각이 썰려 있었지요. 카운터 한쪽에는 이미 따놓은 와인병이 서 있었는데 라벨이 꽤 오래된 거였어요. 저는 그 병을 봤다가 준혁이 등을 봤다가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재료를 따로 챙겨온 거고, 와인도 미리 준비해온 거였지요. 그 말을 꺼내면 뭔가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앉아 있어. 금방 돼. 준혁이가 펜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홀로 나와서 의자를 당겨 앉았지요. 잠시 후에 준혁이가 접시를 들고 나왔는데 버섯이랑 마늘을 볶은 거였어요. 올리브 오일이 윤기 있게 코팅돼 있었고 옆에 가게트 몇 조각이 놓여 있었지요. 소박한 접시였는데 손이 많이 간 게 보였어요. 준혁이가 맞은편에 앉으면서 와인을 잔에 따라줬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향이 입안에서 오래 머물다 내려갔지요. 버섯을 하나 집어서 바게트에 올려 먹었는데 버터랑 마늘이 배어있는 게 얼마나 오래 볶은 건지 아니 부드럽고 겉이 살짝 노릇했어요. 맛있다 했더니 준혁이가 다행이네 하고 짧게 웃었고 저도 웃었답니다. 동네 살 때 얘기, 골목 끝에 있던 문방구가 없어졌다는 얘기, 중학교 때 같이 알던 애가 요즘 어떻게 됐더라는 얘기들이 이어졌어요. 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레스토랑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낮게 깔리면서 우리 얘기 사이사이에 끼어들었지요. 불이 어둑해서 밖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와인이 한 병에서 두 병이 됐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었어요. 빗소리만 남았지요. 준혁이가 빈잔에 와인을 따라주면서 손이 테이블을 건너와 제 잔 옆에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갔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안 했답니다. 준혁이가 자기 잔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칠 때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눈빛이었지요. 저는 늘 그 눈빛을 못 본 척하면서 웃거나 고개를 돌렸는데 그날 밤은 빗소리가 들리고 버터 향이 남아 있었고 와인이 두 병째였고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저도 피하지 않았지요. 빗소리는 언제부터인가 꽤 굵어져 있었어요.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레스토랑 안으로 낮게 깔렸답니다. 준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을 때 저는 잔을 내려놓으려다 그냥 손에 쥔 채로 있었어요. 그가 잔을 살며시 가져다 테이블 위에 놓아줬지요. 입술이 닿는 순간 빗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사람의 입술이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혁이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고 그 상태로 그가 낮게 말했어요. 오늘 좀 더 늦게 들어가도 되는 거야? 너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술 기운의 용기였을까요? 아마 저도 싫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응.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호텔 창밖으로 불빛들이 빗속에 젖어낮게 깔려 있었지요. 준혁이가 룸서비스로 와인을 시켰어요. 세 번째 병이었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서 그 불빛들을 보고 있었고 준혁이는 잔에 와인을 따르면서 제 옆에 앉아 잔을 건네줬어요. 건네주는 손이 잠깐 제 손 위에 머물렀지요. 우리는 별말 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준혁이가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는데 손가락이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저는 잔을 손에 쥔 채로 그냥 있었어요.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답니다. 다칠까봐 조심하는 것처럼요. 30년을 알아온 사람이 저를 그렇게 만지는 게 낯설었는데 낯설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예쁘다. 저는 웃었어요. 지금 세 병째야 했더니 준혁이도 웃으면서 제 손에서 잔을 가져다 테이블에 내려놓았지요. 저는 그 손이 다시 돌아오는 걸 느끼면서 창밖 불빛이 점점 흐려지도록 눈을 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까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낯선 천장이었어요. 잠깐 멍하게 그 천장을 보다가 옆에서 들려오는 숨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준혁이가 자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20살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봤던 얼굴인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달랐어요. 낯설지는 않은 데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가슴 어딘가를 눌렀어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준혁이 손이 제 손목을 감쌌어요.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봤어요. 저는 손목을 빼려다가 힘을 못 줬어요. 준혁이 손이 따뜻했거든요. 차가운 아침의 그 온기가 손목에서 팔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조용히 저를 당겼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은 너무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제가 먼저 키스를 했고 그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흔들리는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신혼 때나 해봤을 이른 시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몸을 맞춘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오랜만에 제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불 속에 누운 채로 천장을 보고 있는데 준혁이가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 한동안 천장만 봤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 비가 그쳤는지 빗소리는 없었어요.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으면서 준혁이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빨리 옷부터 입어. 준혁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연아.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옷을 찾았어요. 준혁이가 일어나 앉으면서 제 팔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조용히 빼내면서 준혁아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날 아침에는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옷 입어. 준혁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호텔을 나오니 공기가 차가웠어요. 비가 그친 아침이라 그런지 거리가 깨끗하게 씻겨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문자가 와 있을 것 같았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버스가 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아침 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젯밤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창에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어떤 표정인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 흐릿한 얼굴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레스토랑에 다음 날도 출근했어요. 안 나가면 뭔가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평소랑 똑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홀에 섰고 준혁이는 주방에 있었어요. 잠시 후 주방 문이 열리면서 준혁이가 나왔는데 눈이 마주치자 준혁이가 짧게 웃었고 저도 웃었지요. 우리는 그냥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준혁이가 주방에서 나올 때마다 지나치면서 제 어깨를 한 번씩 건드렸고 손님 없는 틈에 물 한 잔을 카운터 위에 소리 없이 올려두고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주방으로 사라지는 준혁이 등을 봤는데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얼굴이 달아올랐답니다. 오래된 친구가 갖다 준 물 한 잔이었는데도요. 바쁜 시간이 지나고 홀이 한산해지면 준혁이가 나와서 제 옆에 섰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지요. 저 테이블 손님 오래 있네. 오늘 재료가 좋았어. 그런 말들을 나눴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 안에 뭔가 하나가 더 끼어 있었어요.
준혁이 팔이 제 팔에 닿은 채로 있어도 둘 다 모른 척 했지만 저는 그 다음 부분이 자꾸 신경 쓰였답니다. 마감이 끝나고 뒷정리를 같이 했어요. 준혁이가 테이블을 닦으면 저는 의자를 올렸고 제가 바닥을 쓸면 준혁이가 쓰레기 봉투를 묶었지요. 어느 날 제가 무거운 박스를 들려는데 준혁이가 뒤에서 와서 그걸 가져갔어요. 제 손에서 박스를 받아가면서 손이 잠깐 겹쳤는데 준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창고로 걸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답니다. 손등에 남은 온기가 사라질 때까지요. 퇴근할 때면 준혁이가 문까지 나와 배웅을 했어요. 제가 골목 어귀까지 걸어가도 준혁이가 들어가지 않았지요. 뒤를 돌아보면 서 있었어요. 저는 손을 한번 흔들었고 준혁이도 흔들었는데 그게 매일 밤 반복됐어요. 어느 날은 버스에 앉아서도 그 모습이 눈에 밟혔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저를 보내던 준혁이 얼굴이요. 낮 시간에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나와 짧게 그 한마디였지요.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 간 빈집에 앉아서 그 문자를 봤어요. 핸드폰을 뒤집어 놨다가 다시 들었다가 결국 어디 하고 답하고 있었답니다. 준혁이가 고른 카페는 골목 안쪽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 위치를 알아채면서도 모른 척하고 들어갔어요. 준혁이가 창가 자리에 이미 앉아 있었지요. 아메리카노 시켜줬어. 했더니 설탕 안 넣었어. 했어요. 20년도 넘게 알아온 사람이 제 커피 취향을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게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답니다. 준혁이가 요즘 애가 수학을 싫어해서 학원을 바꿔야 하나 고민이라고 했고 저는 우리 애도 작년에 그랬다며 선생님을 바꿨더니 나아졌다고 했어요. 준혁이가 어떤 선생님이냐고 물어서 핸드폰을 꺼내 찾아봤는데 준혁이가 옆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화면을 같이 들여다봤어요. 어깨가 닿았지요. 준혁이는 화면을 보면서 했고 저는 화면 대신 준혁이 옆 얼굴을 보고 있었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나중에 문자로 보내줄게 하고 핸드폰을 내렸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준혁이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면서 요즘 어때 했고 저는 뭐가 하고 되물었는데 준혁이가 그냥 웃으면서 그냥 했지요. 저는 잠깐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모르겠어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이가 그 말을 듣고 뭔가 더 물어보려다 그냥 커피를 마셨고 저도 마셨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남편이랑 있을 때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거였는데 이건 달랐지요. 커피잔이 다 식도록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도 먼저 일어서지 않았고 저도 먼저 일어서지 않았지요. 집에 돌아가면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나서 또 아무것도 없는 오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식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봤는데 준혁이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조금 더 앉아 있었어요. 레스토랑 쉬는 어느 날 오전이었지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춘 채로 그 문자를 봤어요. 손에 물이 묻어 있었는데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에 손을 닦으면서 어디 하고 답했답니다. 카페에서 1시간쯤 앉아 있다가 나왔어요. 준혁이가 따뜻한 라떼를 시켜놨고 저는 그걸 마시면서 준혁이 얼굴을 봤지요. 준혁이가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리면서 손을 뻗어 제 손 위에 얹었어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빼지 않았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손이 겹친 채로 앉아 있었지요.
나오면서 비가 쏟아졌어요. 갑자기였어요. 카페 처마 밑에서 잠깐 서 있었는데 그칠 기미가 없었지요. 준혁이가 저쪽 잠깐 들어가 있자 했어요. 저쪽이 어딘지 봤더니 길 건너 호텔이었어요. 비가 세게 내렸어요. 준혁이가 먼저 뛰기 시작했고 저도 뛰었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어요. 준혁이가 머리카락에 묻은 빗물을 손으로 털면서 웃었고 저도 웃었지요. 소파에 앉아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어요. 준혁이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2개 뽑아왔는데 저는 그걸 2 손으로 감싸 쥐었답니다. 빗속을 뛰어온 몸이 조금씩 녹았어요. 준혁이가 캔커피를 다 마시고 로비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저를 봤고 저도 봤지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친구 만나서 늦을 것 같아.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는데 준혁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답니다. 저는 준혁이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 지퍼를 닫았지요. 준혁이가 일어섰어요. 저도 따라서 호텔방으로 걸어갔어요. 며칠 전에는 준혁이가 레스토랑 마감하고 나서 카운터 밑에서 쇼핑백을 꺼내 아무 말 없이 내밀었어요. 그게 뭐야? 했더니 그냥 열어봐 했지요. 얇은 실크 소재의 색이 검은 옷이었어요. 저는 꺼내서 한번 보다가 다시 넣었고 집에 가져가서 옷장 구석에 넣어뒀답니다. 그게 사흘 동안 신경 쓰였어요. 레스토랑 쉬는 날 오전.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는 학교 갔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지요. 쇼핑백을 꺼내서 소파에 놓고 한참 봤어요. 입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래 봤어요. 저도 몰랐던 저였어요.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레스토랑 와.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소파에 엎어놨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답장이 왔어요. 왜?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와 하고 보냈답니다. 레스토랑 열쇠는 제게도 있었어요. 마트에 들렀지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치즈 몇 가지, 올리브, 얇게 썬 하몽, 바게트. 계산대 앞에 서면서 이게 뭔 짓인가 싶었는데 멈추지 않았답니다. 레스토랑에 먼저 들어가서 불을 낮게 켰어요. 홀 한가운데 테이블 하나를 골라 음식을 펼치고 와인도 따놨지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한 번 봤어요. 심호흡을 했답니다. 준혁이가 들어온 건 20분쯤 뒤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선 준혁이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어두운 홀, 낮은 불빛, 차려진 테이블, 그리고 준혁이가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지요. 저는 준혁이를 보면서 와인 잔을 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답니다. 준혁이가 천천히 걸어와서 차려진 음식을 내려다봤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저는 대답 대신 빈잔에 와인을 따라서 내밀었어요. 준혁이가 잔을 받으면서 제 손목을 잡았지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저를 당겼어요. 준혁이 손이 제 등을 감쌌는데 실크 위로 온기가 전해졌답니다. 준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저는 그 말에 웃었어요.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웃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홀에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준혁이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제가 높은 선반에 뭔가를 올려놓으려는 걸 봤지요. 다가와서 그걸 받아 대신 올려주고는 돌아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선반을 올려다봤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웃으면서 홀로 나갔지요. 그 이상함이 나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남편이랑 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밥 먹고, TV 보고, 주말엔 같이 마트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서 이마에 입을 맞추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답니다. 준혁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몇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됐어요. 준혁이가 주방에서 나올 때마다 눈이 먼저 갔고, 준혁이가 웃으면 저도 웃었지요. 그게 습관이 되고 있었어요. 그 습관이 무서웠는데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감이 끝나면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말은 없었는데 그 웃음이 꼭 오늘 나랑 놀다 가자 하는 것 같았지요. 30년 전 처음 알았던 때 얼굴이랑 똑같은 그 웃음 앞에서 저는 매번 가방을 내려놓게 됐답니다. 우리 둘은 어느새 단골 호텔도 생겼어요. 레스토랑 주방에서 야식을 같이 만들기도 했고, 편의점에 들러 맥주나 와인을 사들고 가기도 했지요. 방에 들어가면 먹고 마시다가 서로한테 빠져들었어요. 처음 사귀어서 매일 서로의 체온만 생각하는 어린애들처럼. 나이 40이 넘어서 각자 가정이 있는 채로 우리도 그렇게 됐답니다. 매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 마감이 끝나면 꼭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발을 헛디디면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줄 위에서 계속 걸었어요. 어쩌면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줄에서 내려오는 게 더 무서웠던 건지도 몰라요. 그날 밤도 마감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호텔로 갔어요. 편의점에서 카스 하나, 아사히 하나, 감자칩을 사들고 들어갔지요. 준혁이가 샤워를 먼저 하는 동안 저는 섭탁 위에 캔 2개를 나란히 올려두고 감자칩 봉지를 뜯었어요.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고 이모커는 2번째 서랍 안에 있었답니다. 준혁이가 나오고 나서 불을 껐어요. 나란히 누웠는데 커튼 사이로 바깥 불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지요. 준혁이 숨소리가 들려왔고 잠깐 더 곁에 있고 싶었던 것인지 팔에 힘을 주어 저를 안으면서 천장을 향해 낮게 말을 꺼냈어요. 너의 아이가 우리의 아이가 될 수도 있었어.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고백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저는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더 아무 말이 없었고 저도 입을 열지 못한 채 커튼 사이로 흔들리는 불빛만 보고 있었답니다. 같은 골목에서 자라면서도 어른이 된 뒤에도 각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끝내 못했던 말을 이 어두운 방에서야 꺼낸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모른 척 해온 것이 어쩌면 저도 그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는데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이 되지 않았지요. 준혁이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저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준혁이 손이 말없이 제 손 위에 얹혔고 그 순간 창밖에서 차 한 대가 멀리 지나갔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방이 다시 조용해지는 동안 준혁이 체온이 손등에서 천천히 번져왔지요.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씻고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남편 숨소리가 귀에 들어왔답니다. 15년을 들어온 숨소리였어요. 나쁜 숨소리가 아니었지요. 그냥 오래된 숨소리였는데 눈을 감으려고 할 때마다 어두운 호텔 천장을 향해 흘러나오던 준혁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너의 아이가 우리의 아이가 될 수도 있었어.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준혁이 이름이 떠 있었는데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지요. 저는 이불 속에서 그 화면을 보면서 남편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는 걸 느꼈어요. 전화가 끊겼다가 다시 울렸고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창밖 가로등 불빛이 천장 위에서 흔들리는 것을 바라봤답니다. 전화가 또 끊겼다가 세 번째 진동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 진동을 손 안에서 느끼면서 가만히 있었지요. 받을지 말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